오늘 22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하고 미국의 비공식적인 협상이 있었네요. 그건 뭐냐면 이제 북한이 해가지고 비공식적인 협상을 한 것이죠. 거기 대화에서 북한은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또 미국은 평화협정 이전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해라 이렇게 서로 대화가 거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편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결국 평화협정으로 가기 쉬울 것이다. 그건 뭐냐? 북한은 지금 거의 핵 프로그램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이 지금 계속 실패는 하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은 대단히 성공적이에요. 그렇죠? 무수단 미사일 실패한다 해도 그거 또 얼마 안 가면은 바로 잡겠지요. 아무튼 1, 2년 안에 육지와 바다에서 북한은 충분하게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서 100기, 200기 양산 상태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쓸 특단의 조치를 할 여건이 안 돼요. 그 전에 킬체인을 한다, 어떤 선제 공격을 한다 하지만 다 그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킬체인이라는 것도 국방부에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시간 움직이는 그 이동식 발사대, 그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에 한 100기 정도 되는데 그 발사대 시간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포착을 하려면은 어떤 전문가 이야기로는 북한 상공에 이 정찰 위성이 적어도 15대 정도 교차돼야 된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위성, 정지위성 등등 합해서 15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독자적으로 그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도 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발사하려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공격을 하겠죠.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미사일은 뭡니까? 현무2, 현무3 이런 순항 미사일이잖아요. 사정거리는 충분합니다만은 이 순항 미사일은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30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빠른 탄도 미사일. 그 경우 지금 곧 800km짜리도 지금 배치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독일에서 수입된 타우러스 전투기에 장착해서 쏘는 건데 사거리가 500km 정도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 능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고정식 발사대는 정확하게 그 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또 날아가고 그런 시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 전에 발사대가 이동하기 전에 공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또 쉽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조짐을 보이면 공격하겠다, 선제 공격하겠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북한에서 일부러 어떤 조짐 안 보여버리면 돼요. 안 보이고 부족한 핵 프로그램 착착 진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제 공격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그런 조짐을 보이든 안 보이든 어느 단계가 무조건 공격하겠다면 그거는 통해도 그것도 불시에 기습적으로 그런데도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는 이미 늦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핵 프로그램을 완성해버리죠. 핵 프로그램 완성해놓고 아니 그 전에 대화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하겠죠. 핵무기, 시험, 발사 등등 중지해라. 거기서 동결하라. 이렇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동결합니까? 동결할 테니까 평화협정부터 맺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미국에서 평화협정은 안 된다. 동결부터 해라. 이렇게 되면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핵 프로그램 완전히 완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방법이 있겠습니까? 평화협정 맺어주는 수밖에 없지요. 더 이상 외부 세계에 확산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지 않고 테러단한테 팔아먹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해주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평화협정이 되고 나면은 한국은 위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거기까지 안 가는 길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의 내부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것. 어떤 통치자 신상이 어떻게 잘못됐든 어떻게. 그 사태. 아니면 한국이 핵무장을 돌입해버리는 것. 그래서 완수해버리는 것. 승산으로.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도 못하고 평화협정 맺었다 가정해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은 그때부터 해구산 있으나 마나요. 미국 해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왜 의미가 없냐고요? 북한에서 미국 본토 사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그렇게 하고서 남한의 어떤 사태를 일으킬 때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개입 못합니다. 핵공격 받을 걸 무릅쓰고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럴 나라는 존재 안 합니다. 그거는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해구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럼 북한은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한국의 조공을 받고 한국 내부를 뒤흔들어서 추종 세력들을 앞세워가지고 한국 정권을 장악해 들어가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다 장악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종북이니 자익이니 별 이야기가 다 나와도 한국 국민 반수가 북한을 비호하고 이런 분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투표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느낀다든지 위험을 느낀다든지 또 무엇을 의심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지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든지 뒤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일이 벌어지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핵무장을 앞세우고 수도권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를 그런 땅굴을 이용해서 10,000명, 20,000명 일시에 진입해서 수도권을 장악하는 수가 있어요. 군부대, 지휘부, 요인 등등등등 모두 체포하고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길, 이런 두 길이 놓여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한국과 북한 승률이 7대3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자각을 해야 되는 순간에 와 있다고 봐요. 터키 서울 사람들. 자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 제재하지만 그건 믿을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협조 안 하거든요. 중국이 모든 칼자루를 잡고 있는데 협조를 안 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뒤로 은근히 북한 핵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공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북한이 무너진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데요. 북한이 핵무장 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 다 상대해 주잖아요. 중국은 뒤에서 뒤짐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편하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북한 핵 안 된다, 반대한다 이랬지만은 그래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이. 6.25 때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주했을 때 그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테로 인해서 휴전선이 생기고 남북이 다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게 해결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 분단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또 어떤 계기로 남북 통일을 이룬다 해보세요. 통일 이루면은 그때 또 대방해 세력이 바로 중국군이 됩니다.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게 싶거든요. 그걸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해서 막을 지라도 통일 한국 앞에 중국이란 나라는 항상 대립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대립각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 한국 핵무장은
꼭 북한 때문에만은 아니고 이 동북아의 안정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동북아가 오히려 평화로워집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안 하면 오히려 전쟁 나기 쉬워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오히려 전쟁이 없고, 또 통일 한국은 주변 나라와 인구가 훨씬 많고 자원이 많은 또 군사력이 강한 그런 주변 나라와 모두 대등하게 자존할 수 있어요. 대등하게. 핵무장을 하는 순간. 또 핵무장도 그래요. 대충 핵무기 몇 개 할 거 없어요. 하면은 많이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한국은 모든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 노력을 해왔습니까? 전자제품이 뭐고. 요즘은 그런 기운이 좀 약해진 것 같네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따라오고 오히려 앞서버리고 막 그러네요. 그런데 군사력, 핵무장 그 부분에서도 그렇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적다고 해서 핵무장을 해도 조금 하란 법이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면 되죠.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한국은 힘이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주변 나라하고 서로 호혜하고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협력하고 동맹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죠. 미국의 브레진스키 그분이 그랬죠. 한국이 장차는 중국에 애속되든지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밑에 들어가든지 그 말이겠죠. 아니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하고 동맹을 맺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세 가지 중에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을 해도 이 모양인데 일본하고 동맹한다고 뭐 해결될 게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중국에 애속된다? 그거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그럼 한국은 핵무장밖에 더 있습니까? 핵무장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하든지 미국하고 동맹을 하든지 하면은 그 대우가 달라지죠. 동맹의 그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맹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한국 안보, 이 한국 안보는 한국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 안보 불감증 그러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항상 안보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인용하는 그 패망 월남 말이에요. 월남도 그랬죠. 월맹군이 2달간에 걸쳐서 사이공으로 몰려오는데 그때도 이 사이공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위기를 안 느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또 방송, 신문 이런 데서 그걸 정확히 보도 안 해줬고 이 도는 소문 퍼뜨리는 게 그냥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그렇다는 정도로 이렇게 막 퍼지니까 그리고 월남군이 훨씬 강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리라고 안 믿죠. 그런데 웬걸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월맹군이 사이공 시내에 들어오고 태통령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월남이 망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보 불감증이 아니고 또 이 정보에 어둡고 그러다가 보니까 안보 불감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6.25 때 보세요. 6.25 때도 대통령 명령만 내리면 북진해서 통일한다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엉망진창인데 군대라고 해봐야 소총하고 박격포 몇 개밖에 없는데 북한군은 20만 정병이 소련의 지원하에 맹렬히 훈련하고 탱크에서부터 최신 무기 다 공급받아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주장이 냈어요. 이 국방부에서. 그런데 웬걸 3일도 안 지키고 수도권이 점령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나 부랴부랴 서울을 탈출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대통령이 수도권 사수한다든지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옛날 왕들은 잡히면 안 됩니다.
빨리 후방으로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의 승리를 하거나 재기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요 핵심이 붙잡히면 안 되지. 포로가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 사실을 늦게 피신한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격 정보를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이래서 그렇게 부랴부랴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서울 시민이 과연 얼마나 미리 서울을 떠나고 피신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다 살았죠, 그 자리에서. 그냥 설마 그럴 일이 있어? 뭐 그렇게 하겠어? 이러고 살았겠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그건 안보 불감증이라기보다는 그게 원래 모든 그 민중들은 그런 겁니다. 정보에 얻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또 설마란 게 있어요. 믿고 싶지 않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는 이 본능적으로 믿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마하고 스스로 위로해버려요. 그런 거 안 일어날 거야 이러고. 그런 거 없을 거야 이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위험스럽고 이런 건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또 알았을 때는 정말 눈앞에 흉한 일이 벌어질 때 비로소 알아요. 그래서 늦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